네, 굿모닝 인포믹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대 지수는 미국 3대 지수 다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사흘 연속한 상승세입니다. S&P 500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그 중심에는 반도체 AI 관련된 이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스타게이트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워싱턴이 통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영향은 어떨까? 이 부분도 뒷부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증시에서는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미증시에서의 AI 반도체주의 상승, 우리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어떤 부분 또 연결 지을지 뒷부분까지 저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일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관련된 내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일 텐데 쿼드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서 이 얘기가 빠졌다.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네요. 트럼프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해서 쿼드 외무장관들이 만나고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네. 매번 한반도 비핵화 이거는 꼭 단골 메뉴로 빠지지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성명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짧기는 한데요. 중국이라든가 북한을 특정한 그런 언급 자체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혹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 핵 보유국 지위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이 바뀐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이 제기됐는데 글쎄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아직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좀 이제 북한 전략 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어쨌든지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부분이 빠진 점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최근에 어제도 전해주셨지만 핵 보유국이라는 좀 이례적인 표현을 쓴 점, 그리고 오늘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점, 아직은 좀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네. 분석이 나오지만 어쨌든 최근에 일련의 사항들은 우리로서는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 좀 전해주시고요. 추가로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AI 패권을 선언했습니다. 최소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스타게이트 얘기죠. 그렇죠. 우리 돈으로 719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트럼프가 직접 밝혔고요. 그다음에 오라클하고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오픈 AI 네. CEO들이 옆에 딱 배석을 했죠. 상당히 아주 만면에 미소를 짓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트럼프는 10만 개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비상명령 같은 걸 내서 필요한 걸 지원하겠다. 전기 생산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 4년 동안 이제 5천억 달러 정도가 투자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오라클 CEO가 텍사스에 이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피 검사를 해서 암 조기 탐지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해질 거다. 이게 의의를 부각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텍사스는 공화당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AFP가 빅테크 투자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빠르게 텍사스로 옮겨간다. 이제 캘리포니아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지역이고요. 네. 이런 변화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네. 오늘 관련돼서 의료 쪽에도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거다. 종목들이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여기에 회견에 동석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 회장도 동석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암도 기술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런 소식들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마세오시 이제 한국 이름 손정희 회장이죠. 이 사람이 프로젝트에 1,000억 달러 정도를 즉각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머스크가 트럼프 발표 나오고 나서 X에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돈이 없을 것 같다. 내가 듣기로는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돈이 100억 달러도 채 안 된다고 들었다.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기술 파트너로 참여한다. 뭔가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기술주 전반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좀 찬물을 끼얹은 셈이네요. 그렇죠. 머스크가. 그러니까 좀 미국이 어떤 AI 패권을 이제 잡겠다는 그런 그걸 트럼프가 보란 듯이 선언을 했는데 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네. 기술 파트너로 참여할 걸로 이렇게 보도된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 이거는 아시다시피 소프트뱅크가 지금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머스크가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여기 대해서 지금 뭐 미국 언론들이 오늘 새벽에 뭐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올트먼이 또 글을 올렸는데 당신이 틀렸다. 그러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지를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서 덧붙이기를 국가의 최선인 것이 항상 당신 회사의 최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당신의 새 역할, 이게 이제 그 정부 효율부, 이거는 국가를 최우선으로 두길 바란다. 상당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새 정부의 어떤 방향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얘기들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그렇죠. 거의 첫 번째로 좀 반하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스나 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분석이 네. 이제 올트먼 큰 때문인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분석을 하면서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첫 공개적인 단죄를 했다는 그런 표현도 뉴욕 타임스에 썼습니다. 네. 그리고 고위 정책 관계자가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니셔티브의 의문을 제기한 건 참 이례적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고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그 제목이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를 받는 AI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머스크하고 올트먼이 이제 두 사람 아시다시피 오픈 AI 창립 멤버였는데 이제 서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그 지적을 하면서 이제 머스크가 또 이제 오픈 AI에 경쟁하는 스타트업도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여기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 AI와 관련돼서는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뭐 많습니다. 단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 뭐 기술의 중심, 지금 AI라고 할 수 있고 뭐 증시를 이끌어온 것도 AI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 일환으로 AI 규제 가이드라인을 근데 없앤 데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외신들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바로 그 바이든 행정부 때 나온 그 AI 가이드라인을 이제 규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걸 없앴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세계 최강 AI 기술국이 관련 규제를 사실상 없앤 거에 대한 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일제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촉진하는 거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그 두 가지 사이의 균형 문제로 지금 국제사회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렇게 선수를 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에도 뭔가 좀 파급 효과를 미칠 것 같다는 관측도 했고요. 발전도 좋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존 정부의 입장이었다면 새 정부에서는 이것마저도 좀 없앤다. 그렇다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네요. 그래서 블룸버그도 그런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미국을 AI 슈퍼파워로 밀어붙이면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이렇게 제목의 분석에서 네. 이게 이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게 머스크 같은 그 트럼프 2기 핵심 실세로 부상한 빅테크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뒤이어서 곧 관련 행정명령을 내놓을 텐데 AI 규제 강도가 많이 약해지겠지만 과연 얼마 정도 그 가이드 그게 내려갈지는 월가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네,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강도로 좀 이루어질지 네. 지켜볼 필요가 좀 더 있을 것 같다. 뒷부분에서도 얘기해 주시겠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AI 거버넌스 세션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혁신이냐 규제냐 네. 그러니까 이분법적 접근을 놓고 이제 뭐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법에서 탈피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유엔 총장이 어제 그 특별 연설을 했는데요. 글로벌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 정보 통신장관 같은 경우는 AI 격차도 지금 심각하다. 이것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AI 업계에서는 물론 어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AI 개방성 자체를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했는데 일단 그래도 뭔가 서로 합의점을 찾자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토론이 많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만한 어떤 논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바이든 지우기 얘기를 조금 계속 해보면요. 글로벌 최소 법인세 협약도 탈퇴를 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유럽연합도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상이 됐었는데 네. 탈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OECD 주도로 해서 어렵게 마련됐죠. 기업 수익의 최소 15%를 이제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고 지금 140개국이 서명을 했고 우리도 서명을 해서 202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걸 없애면서 행정명령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국의 협약 이행이 미국 기업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를 조사해서 필요할 경우에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60일 안에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한 걸 담겨 있는 걸 그렇게 AFP가 전했습니다. 참 행정명령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게 핵심이고요. 필요하면 보복해라. 뭐 이런 게 이제 행정명령에 담겨 있는 거네요. 여기 대해서 이제 네. 유럽연합 그 담당 집행위원이 네. 회견을 해서 유감스럽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은 협약을 계속 지킬 거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기를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뭐 결정을 했지만 시간을 갖고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그 조세 전문 그 NGO 관계자 얘기가 트럼프 조치가 글로벌 과세의 심각한 보복 전쟁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OECD가 어렵게 세제 개혁 노력을 해왔는데 찬물을 끼얹었고 그리고 이제 덧붙이기를 이 세상을 19세기 악덕 자본가 시대로 회귀시켰다 이렇게 또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새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그리고 걱정을 했던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관세, 하나는 이민자 네. 추방입니다. 그런데 관세는 사실 생각보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에 이민자 추방은 좀 속도감 있게 정책이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착수를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이른바 국경자르 톰 호먼 이 사람이 이제 CNN하고 어제 인터뷰하면서 이민 세관 단속국이 전국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시작했다 하면서 범죄 경력자를 주로 단속하겠지만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 입국자도 체포되면은 추방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른바 민주당 지역에 이제 이른바 피난처 도시 같은데 네.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단속을 해도 우리는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피난처 도시 쪽에 그 비협조가 예상되는데 그래서 개의치 말고 강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뭐 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법적 소송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교회와 학교 같은 곳, 그러니까 이른바 민감구역 단속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중세에도 이런 뭐 쫓기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면은 붙잡지 않았던 그런 불문율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미국도 오바마 때 2011년에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도 교회나 학교 같은 데서는 단속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그 트럼프 국토안보부에서 아니다. 그것도 가서 단속해라 이렇게 그런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체포를 피해서 학교나 교회에 더는 숨지 못하게 해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그 트럼프 법무부가 민주당 지역 지자체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이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저항을 하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기소할 준비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가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이거 바로 조치하겠다는 아주 그냥 그야말로 강한 입장을 경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초반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좀 두려워하겠습니다. 학교도 보내지 못할 것 같고 뭐 병원도 못 그러니까 가고. 네. 물론 이제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네. 이제 이민 옹호 단체들 얘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그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이민자들도 자칫 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아이들 학교에 안 보내고 무슨 병원에서 치료 같은 것도 조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건 미국 전반적인 사회에 영향이 있다는 점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특정 이주민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에 일식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석방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적용되었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이거를 많이 썼는데 공화당이 여기에서 상당히 불만을 보여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추방에 인도가 적극적으로 좀 협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블룸버그가 어제 여러 명의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이 인도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이제 출연한 중에서 인도계가 한 18,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도 정부가 우리가 돕겠다. 뭐 신분 확인 같은 거를 이런 추방 절차에서 미국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은밀히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다른 몇몇 국가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런 불법 이민자 추방에 우리가 좀 돕겠다는 식의 조용히 이렇게 접촉을 한 모양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한 어떤 정책들의 이면에는 항상 협상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죠. 붙잖아요. 그러면 협력을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뭔가 협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블룸버그 보도는 인도가 바라는 거는 네. 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학생 비자라든가 전문직력 H1 비자 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간 인도 이민자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해달라 그런 부분인데 보니까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요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H1B 비자가 한 39만 건 정도가 발급이 됐는데 그 중에 4분의 3이 인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디하고 트럼프가 뭐 관계가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이제 관세 가지고 지금 뭐 그야말로 뭐 동맹이고 뭐고 뭐 다 위협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무역 전쟁이 촉발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미리 피해가려는 그런 어떤 유화 제스처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관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보스 포럼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뉴스기는 한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좀 겹쳐져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뉴스 중요성이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됐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트럼프 2.0 이게 그야말로 아주 가장 핵심 화두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각자 살 길 찾자. 각자 도생. 예. 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히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그 포럼 세션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 세계 누구에게도 심지어 미국에게도 관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는 관세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23년 그 인플레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막 휘둘렸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가지고선 또 전쟁을 일으키면은 이게 또 재현될 수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재방송이다. 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 뭐 재탈퇴하고 이런 부분 기후에 대한 얘기도 나왔겠죠. 사실 네. 지난 몇 년간 다보스 포럼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막 그냥 막 기세등등하니까 이게 쏙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더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엔 총장이 어제 특별 연설에서 에너지 업계하고 이제 여기다가 지원하는 금융계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전한 화석연료 중독, 많은 금융기관하고 산업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서 누구의 사정도 살피지 않는 이런 중독은 누구의 사정도 살피지 않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이다. 올해 정말 시간 없다. 최대 규모로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지금 뭐 그렇게 크게 관심들을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네. 저렇게도. 전 세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 관세 부분.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속도나 강도 면에서는 그래도 좀 신중한 것 같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협상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그 포럼 참석한 그 전문가들이 다 같이 트럼프가 일단 관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부분이 네. 협상 전략이라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내비친다.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 이익 강하게 지키겠다는 얘기를 거듭 번설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이익을 보호하고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고수할 거다. 그게 네. 유럽 방식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 이런 입장을 밝혔죠. 거듭 밝혔습니다. 독일 숄츠 총리가 이제 G7에서 유일하게 참석을 했는데요. 네.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협력과 이해가 대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곧 선거가 있는데 지금 숄츠는 뭐 거의 끝났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G7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을 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다보스 포럼에 정상들이 좀 대거 불참한 거예요. 그렇죠. 뭐 시진핑, 모디, 뭐 마크롱, 멜로니, 영국 스타머 모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화상 연설하겠다고 했고요. 그 여기 대해서 이제 네덜란드 그 교수 얘기가 10년 전만 해도 특히 이런 그 브릭스 쪽 지도자들이 나와서 아주 뭐 연설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뭐 아시다시피 몇 년째 지금 뭐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요.
올해 뭐 포럼에 거물급 인사가 거의 없다. G20도 참석자가 극소수. 이제 VIP를 얘기하는 네네. 거겠죠. 이유가 나름 분석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대거 불참했는지. 주최측은 뭐 네. 그래도 한 3천 명 왔다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 지금 네. 의심들 분석은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뭐 각국이 다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좀 각자 골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보스에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기를 다보스 포럼이 최근에 특히 그 너무나 엘리트 위주 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어떤 그 서민의 삶 같은 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뭐 헬기 타고 자가용비기 타고 와서 뭐 스키 타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이 많아서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일단 목요일까지 우리 시간으로 내일까지 이제 이어지기는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내용들 또 짚어주시고요. 다음 내용 유럽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독일 경제가 어렵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숫자도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영국이 독일을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했다. 어떤 결과입니까? 다보스 포럼 앞두고선 그 영국 그 텔레그래프가 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하고 네. 함께 그 100여 개국 그 최고 경제 한 5천 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독일하고 중국 제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혔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두 번째가 된 거는 이제 이 조사가 3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네. 처음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급부상한 배경이 나름 있을 텐데요. 이유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프랑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사 때 4위였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왔죠.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위기, 특히 독일이 이것 때문에 아주 곤혹스럽죠 지금.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관세로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좀 주춤해졌죠. 그래서 그 덕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재무장관이 뭐 노동당 정부가 성장을 아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글로벌 CEO들이 상당히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영국도 지금 뭐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국이 특별히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다른 나라가 좀 어렵다. 잘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네. 못해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작년 후반부터 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던 징후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 케네스 로거프 이제 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했고 지금 이제 하버드대 교수죠. 그저께 다보스 포럼에서 그렇게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트럼프 이긴 탓에 달러가 뛰기는 가치가 뛰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덕인데 앞으로는 오히려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부추기는 그런 원인이 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복귀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격동의 길로 접어들 거다. 그래서 달러가 하방 압력을 받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미국의 빚이 너무 많다. 재정적으로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건 뭐 지적이 계속해서 되어 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단 뭐 그 빚이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네. 점하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도 부채 때문에 이제 그 달러가 영향을 받았던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달러가 지금 상당히 강세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례적인 달러 강세인데 자기가 볼 때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정리할 내용 있을까요,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외국의 탈달러화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뭐 관세 같은 걸 막 위협해서 압박하는데 그게 오히려 누워서 침백 능력이 될 거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다른 나라들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결제하면서 자기들 통화 쓰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그렇게 압박을 하면 오히려 더 움츠러든다. 그러니까 누워서 침뱉기다는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로거프는 이제 물론 전 세계가 아직도 달러를 높이 평가하지만 그동안 달러 위상을 높인 게 미국뿐만 아니라 그런데 외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달러를 가장 먼저 버릴 수 있다는 점을 네. 잊지 마라. 그리고 특히 부채 네. 절대로 공짜 아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차입하면은 미국 금리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몇 년 후쯤 다보스 포럼에서 달러 약세하고 미국 경제 붕괴가 핵심 의제가 될지도 모를 테니까 지금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부채가 공짜 점심이 아니다. 뭐 네. 이런 비유를 또 했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장은 또 하나 이벤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BOJ입니다. 일본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금리 인상 쪽에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달러화 가치를 비롯해서 이 아시아 통화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죠. 지금 BOJ가 한 50bp 정도 올릴 거라는 관측이 많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엔화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 그래서 올 연말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달러 환율이 한 149엔 정도 뭐 관측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일단 UBS가 전망한 게요.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우려가 지금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불가피하는데 하반기가 되면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있고 나서 아시아 통화가 여러 가지 뭐 관세 우려라든가 연준 금리나 속도 조절 이런 영향 때문에 평균 한 3% 정도 하락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요소라고 변수라고 지적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까지 하겠고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 이제 우리가 억만장자라는 얘기는 흔하게 좀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나온다. 이 후보가 누굽니까? 다 아는 이름이겠죠? 네, 옥스팜이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서 불평등 보고서를 냈는데 네. 다보스 포럼 맞춰서 낸 겁니다. 예상대로 일론 머스크가 5년 안에 지금도 한 4,300억 달러 이상 순자산이 예상되는데 1조 달러 인류 사상 처음으로 될 것 같다고 했고 그리고 10년 안에는 4사람이 추가될 걸로 봤습니다. 아마존 네. 창업자 베조스하고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 그다음에 메타 CEO 저커버거, 그다음에 이제 루이비통 그 아르노하고 가족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일단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 이것도 무시 못할 영향이겠죠. 원래 옥스팜이 네. 작년 말에도 10년 안에는 억만장자가 딱 한 명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이제 머스크를 예상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순자산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이제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옥스팜 관계자 얘기는 이 돈은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극심한 불평등 절대로 축하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의 취지는 이런 보고서를 낸 취지는 어쨌든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그렇죠. 네, 라는 얘기네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얘기인데 이대로 계속 가면 2070년부터 90년까지 전 세계 GDP 반토막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어디 분석입니까? 또 듣기 싫으신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영국 보험계리사 협회가 지난주에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이걸 영국 가디언이 이제 썼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긴급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건 이제 최악입니다. 2090년까지 20년 사이에 전 세계 GDP가 반토막이 날 수 있다. 티핑 포인트 이제 서서히 변하다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경제 충격 평가에도 이게 나와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충격 평가가 전부 엉터리라는 게 이제 이쪽 지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심각하다. 빨리 지구가 파산 위험에 직면했다고 거듭 경고를 하는데 네. 정책 위반자들은 애써 외면한다. 이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 기후 쪽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다, 네, 라는 평가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이 됐던 바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들이 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때마다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워싱턴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